지금까지는 노령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국민연금에는 또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됐을 때 누구에게 지급되는 건가?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 또 노령연금, 또 다음에 설명드릴 장애연금이 있는데 그 장애연금의 1급, 2급 수급자,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유족연금인데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이런 순서에 의해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느냐? 그 금액은 돌아가신 분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10년 미만인 경우는 40%, 또 20년 이상일 때는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연금에는 장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완치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아있을 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완치가 안 된다면 그럼 한없이 기다려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했을 때 장애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액은 장애 등급 심사에 따라서 1급, 2급, 3급, 4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4급이 될 경우는 연금,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보상해 드리고요. 1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와 같이 유족연금 또 장애연금이라는 제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케이스별로 지급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노령연금 외에 유족연금과 장애연금도 있다 하는 것은 기억하셨다가 주위에 어떤 사고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국민연금에 이런 제도가 있었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꼭 상담을 해 보시라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 또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를 한 경우, 또 가입자가 사망을 했는데 어떤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생기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금으로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낸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그런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면서 청산하는 제도가 바로 반환 일시금입니다. 그래서 60세가 됐을 때 10년이 안 되고 노령연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냈던 연금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환 일시금입니다. 연금 급여에 대해서 몇 가지 부가적인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연금 연계 제도입니다. 이는 각 연금법,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
이런 각 연금법이 정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이동을 한 경우, 그러면은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2009년 8월 7일 이런 공적연금 간 연계 제도가 시행돼서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했을 때 20년 이상이 되면 각각의 제도에서 그 해당되는 가입기간만큼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그것이 바로 공적연금 연계 제도입니다. 다음 또 국민연금에서는 연기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미리 받는 것을 조기연금이라고 했죠. 조기노령연금. 그 반대되는 것은 내가 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늦게 받겠다. 바로 연기노령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을 받게 되는, 법정으로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연령보다 1년에서 또는 5년까지 이렇게 늦춰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기노령연금 때는 5년 일찍 받으면 30%를 감액했듯이 연기연금은 최대 5년을 늦게 받으면 36%를 증액시켜서 지급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실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아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그 부분은 월 전세자금, 의료비, 배우자의 장제비, 재복구비 이런 용도에 있어서 실소요 비용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최고액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2019년도 통계 중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급된 수급자분은 516만 명, 총 1년간 지급된 금액은 22조 7,600억 원, 매월 지급된 급여액이 1조 9천, 한 2조 가까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409만 명, 장애연금 8만 명, 유족연금 79만 명, 일시금으로 받은 분이 20만 명 정도 됩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아까 제가 완전 노령연금이라고 표현한 분들 한 44만 명 되시고요. 이분들의 월 평균 연금액은 92만 원입니다. 지금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6만 4천 명 정도 되시고요. 또 여성이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211만 명, 전체 연금 수급자의 43%가 넘습니다.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건데, 부부연금 수급자입니다. 부부가 같이 받는 분이란 뜻이죠. 35만 5천 쌍 이상이 됩니다. 이분들 중에 부부 합산 연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 분들이 29쌍이고요. 또 200만 원 이상이 되고 3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 1769쌍이나 됩니다. 부부가 함께 최고로 받는 금액은 364만 원. 괜찮네요. 그런 분까지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받고 있는 분들이 341만 명인데, 이분들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한 43%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액을 최고로 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 212만 1천 원.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더
증액돼서 받는 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받는 분 중에 최고 연금을 받는 분은 한 189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방금 전 노령연금 부부가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부부가 노령연금을 같이 받으시다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국민연금과 같은 이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 두 가지 급여가 생겼을 때 그 두 가지를 다 드리진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죠. 그거는 뭐 공적연금이 수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조정 과정을 거친다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유족연금액이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만약에 100의 노령연금을 각각 받고 있었다면 배우자가 사망하셨을 때는 나의 노령연금이 100이고 유족연금액은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었다고 가정하면 60%를 유족연금액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배우자가 100이라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연금액은 60%인 60만 원인데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고 배우자가 사망함으로 해서 생기는 급여에서 이 중복급여가 적용되면 그 유족연금액의 30%, 즉 60만 원에 30%니까 18만 원을 얹혀서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인의 100만 원의 노령연금액에 플러스 6, 3, 18, 18만 원을 얹혀서 계속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민연금 제도의 특징을 몇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노후소득 보장의 대표주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국가, 또 법으로 지급이 보장되어 있으니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고 또 사회 연대 통합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급여 산식에 있어서 A 플러스 B가 있는데요. B는 가입자 개개인의 평균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전체 가입자의 평균인 A가 자기의 평균인 B보다 큰 경우, 즉 나의 소득이 평균보다 좀 적은 상대적인 저소득층인 분들은 급여 산식에 있어서 플러스 효과가 있죠. 그리고 고소득인 분은 약간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 바로 이 산식에 의해서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비는 누구나 1보다 큽니다. 그래서 고소득자가 불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틀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또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급여액의 가치가 항상 현실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급여 결정 시에 아까 자기의 평균 소득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소득이 31만 원이라고 신고된 것이 2017년도에 연금액을 결정할 때 31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2017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해서
뭐 41만 9천 원으로 계산하는, 이렇게 해서 연금 결정할 때 그 당시의 가치로 모든 것이 환산된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것, 이것이 일반 사적 연금하고 가장 큰 차이죠. 바로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올려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 보면 2003년도에 64만 8천 원을 받게 된 분이 매년 연금액이 3.6%, 또 2.5%, 또 4% 이렇게 오를 때마다 조금씩 인상이 돼서 2016년도에는 91만 9천 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연금 급여액은 항상 현재 가치를 보장해준다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급여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활의 지혜, 국민연금 최대로 활용하자. 바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가입해야 되니까 일단 10년 가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가입으로는 연금액이 너무 작다. 20년 이상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부부 혼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혹시 과거에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반납할 수 있다면 반납할수록 유리하다. 또 하나, 과거에 이런저런 사유로 실직을 했던, 직장을 이동하든 이렇게 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에 있어서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60세 되기 전에 또는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 중이라면 그 공백된 기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소급해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납제도인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제도도 활용하는 것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분들께 하나 부탁이랄까 권하고 싶은 것은 이 학습을 하고 나서 혹시 어머니께서 집에서 계시는 전업주부시라면 이미 가입돼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빠를 졸라서 엄마 이미 가입시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했는데도 부모님께서 영 시큰둥하시다. 그러면은 바로 이 학습자료, 국민연금 맛보기라도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민연금의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의 기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연금보험료를 받고 또 운영을 해서 생기는 이자 수익이 있죠. 그래서 총 조성된 연금 기금이 1068조 5천억 원입니다. 그 중에 가입자분들한테 거둔 보험료는 628조 9천억 원이고요. 그 원금을 가지고 이곳저곳 투자해서 생긴 운용 수익, 이것이 439조 6천억 원입니다. 즉 전체 조성액 중에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41.1%나 되죠. 네. 그리고 그렇게 조성된 기금 중에 연금급여 등으로 지출한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234조 8천억 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 기금으로 적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자산은 800조가 이미 넘었습니다.
833조 7천억 원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88년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6.27%로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 보시면 2041년에는 연금 적립금이 최고로 177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져서 그래프가 꺾이죠. 그래서 2057년에 가면 기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또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따라서 2057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 고갈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제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언론 보도를 접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수리적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이제 5년마다 우리가 재정 계산을 합니다. 사람으로 보면 건강검진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하듯이 국민연금도 그런 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실 9%로 고정된 지 꽤 오래됐지만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급여를 받는 수준을 조금 낮췄다거나 또는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을 좀 늦추거나 하는 그런 좀 조정을 거쳐서 이 국민연금의 기금의 고갈, 소진 시기를 좀 늦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더 처방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받는 급여 수준에 비해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보험료율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분들의 저항이 좀 심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그것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우리가 못 올려서 좀 그런 걱정은 되지만 기금이 전혀 없어지게 되면 지금은 적립 방식으로 어느 정도 운영해서 기금을 운영해서 아까 40% 이상이 운용수익으로 적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결국은 그해 보험료를 걷어서 노령연금 등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이런 부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170개국 이상 되는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뉴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가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너무 많은 부담을 일시에 짊어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보험료를 좀 올려야 된다. 좀 단계적으로 올려야 나중에 그 연착륙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아까 총 조성액 중에 41.1%, 작년 말 기준으로 한 440조 원 가까이가 운용을 통한 수익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저곳에 투자해서 챙긴 금액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하면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곳저곳에 분산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연금도 주식, 채권, 대체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그룹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또 주식 열풍이 워낙 불어서 우리 학생분들도 혹시 주식하시지 않나 모르겠지만 주식은 하여간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이 채권보다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고 따라서 주식 투자에 좀 적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볼 때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는 한 830조 중에 한 44.3%가 주식에 운영하고 있고요. 또 채권에도 44%, 대체 투자라는 것은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빌딩, 부동산을 산다든가 어떤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거, 이런 것이 대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국민연금에서 테슬라 주식을 처분해서 수조원 수익을 냈다, 이런 기사도 있었죠. 또 대체 투자라면은 또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투자인데요. 영국의 HSBC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몇 년 전에 국민연금이 매입을 했다가 다시 또 팔면서 한 1조 원 가까이 차익에 따른 수익을 얻은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나름대로 국민연금이 주식을 통해서도 또 대체 투자를 통해서도 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830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1800조까지 이렇게 계속 적립이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만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연못 속에 고래 같은 국민연금, 그래서 국내 시장에만은 머무를 수가 없죠.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투자를 더 늘려갈 그런 방향성은 있고요. 현재 한 적립 금액의 그래도 35% 이상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런던, 뉴욕, 싱가포르의 해외 사무소를 가지고 해외 투자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